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분들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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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눔나님, 운누나이27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뇽님, 에코자님, 류주연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 1892님 모두 감사합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기현이 오프닝 멘트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기현님 오프닝 멘트의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이거 11랩스에서 모델 훈련시킬 때 쓰면 되게 잘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샘플로 쓰기 아주 딱 좋은 멘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숨이 딸려가지고 자꾸 중간에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해요. 숨이 딸린다고요? 지금 근데 네. 감기인가? 그거는 괜찮으세요? 계속 목 상태가 조금 미묘하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를 병원을 최근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들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목은 전혀 안 아프고 알러지 때문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네. 목소리가 조금 간 것 같긴 해요. 그때 아프고 나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게 목소리가 한 번 변하면 다시 안 돌아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대 모양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로 목소리의 톤이 좀 바뀌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변성기? 같은 뭐 그런? 네. 근데 본인은 잘 못 느끼긴 하겠다, 그죠? 근데 나중에 아마 옛날에 뭐 녹음해 놓은 거랑 비교해서 들어보면은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성대도 나이가 드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데이터홀릭 초창기 방송 들어보면 목소리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네. 그렇구나. 하긴 5년이면은 많이 늙겠죠, 성대가. 5년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자, 쓸데없는 얘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네. 우리가 근황 토크는 이전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혹시 뭐 두 분 근황 얘기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최근에 재밌는 일이라던가. 저는 아까 11랩스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11랩스. 네, 거기 이번에 보이스 디자인이라는 모드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뭐 차분한 여성 진행자의 목소리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의 톤과 상황을 설정을 해주면 그에 따른 목소리를 제너레이트를 해주는 건데 생각보다 한국어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고 영어는 제가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 뭐 만족 불만족을 판단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는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직 그게 한국인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별로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긴 해요. 그 모드는 최근에 나온 거라서 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냥 아예 그냥 생성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긴 해요. 지금은. 네. 근데 저는 그게 나중에 쓸모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녹화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 제 목소리가 제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소리가 안 나오거나 뭐 이럴 때 있거든요.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소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럴 때 쓰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물론 그 전에 그냥 강의 자체를 AI가 다 해버리는 시기가 더 빨리 올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네. 그러고 보니까 헤이젠도 최근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아주 놀랍더라고요. 원래도 놀라웠는데 조금 어색했던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잡혀가지고 이제는 뭐 진짜로 구별하기 어려울 한국어도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 11랩스의 API를 헤이젠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그 11랩스에서 모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헤이젠에서 영상 만들 때 그 목소리 가져와서 붙여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둘이 협업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올리기 과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할 것인가? 네, 아, 정말요? 되고. 저는 시대가 바뀌어도 이렇게밖에 안 할 것 같긴 한데. 아, 그런 건 있겠다. 우리가 이걸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여전히 체스 뭐 바둑 두시는 것처럼 그럼요. 우리가 예. 이걸 좋아해. 취미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뭔가 이거를 이미 우리 그런 걸로 엄청 좋을 거면 진작에 인스타 했어야 됐고 진작에 틱톡 했어야 되는데 뭐. 맞아요. 유튜브 이게 하는 다 순간 이미 고인물입니다. 뭐라고요? 몰랐어요? 유튜브에서 길게 하는 순간 이미 고인물이죠. 나이 든 사람만 그렇게 방송처럼 하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몰라서 모르겠는데. 아무리 길게 하는 사람도 그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 뭐 그것도 포함해서 유튜브 콘텐츠의 성격만 봐도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유재석 1시간 하네, 이경규 1시간 하네 이런 식인데 성시경만 해도 20분 안쪽일걸요? 그러니까 콘텐츠의 길이가 길면은 옛날 방식이라는 얘기인 거군요. 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편집해야 되는 타겟의 정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자체에서 이미 많이 지나간 방식을 쓰고 있는데 같은 느낌이라서.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요즘에는 뭐 요즘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뭐 굳이 우리가 항상 그 젊은 세대의 스타일을 따라가면서 살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만의 시장이 있는 거다.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좀 분화되지 않을까? 그 세대별로 이렇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냥 페이스북 쓰는 사람들이 있고 인스타 쓰는 사람들이 있고 뭐 X 쓰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세대가 구분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좀 의도적으로 그런 젊은 혹은 최신의 컨텐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건가 하는 부담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았어요. 네, 아무튼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헤이젠 같은 게 잘 나간다고 한들 우리가 쓸래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라는 건 데이터 올리기? 네네네. 그렇죠. 이 방식을 굳이 바꿀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헤이젠은 나중에 재밌는 사례들 많아서 뭐 기회가 있으면 영상 생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았고 오늘은 기은님이 재밌는 콘텐츠 준비해 주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미국 선거가 끝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미국 선거가 지금 방송 녹화일 기준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남는 시점이라서 한번 이제 선거 관련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료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하면서 오늘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화면을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거 관련된 시각화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크게 2가지 종류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명 폴 어그리게이터라고 해서 여러 이제 여론조사가 선거 관련해서 발표가 되잖아요. 뭐 A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뭐 47%, B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뭐 30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러한 여론조사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니 대략의 우리 여론은 여기를 향해 가고 있어를 보여주는 그런 시각화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또 개별 설문조사들을 이제 다 합친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정확한 값이라고 저희가 오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수치는 아니고 오차나 변동이 있을 수 있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러한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시각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번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뉴욕 타임즈의 사례인데요. 요번 지금 따끈따끈한 트럼프와 해리스의 요 이제 폴링 에버리지를 지금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네.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면은 많이 보시는 스타일이 신뢰 구간으로 시각화를 하는 경우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라인 그래프 이제 위아래로 이제 음영이 들어간 띠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죠. 그럼 이제 보았을 때 '아 이 정도의 변동성이 있구나.'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점으로 찍어서 시각화를 했고 요 점의 사이즈는 이 평균 네. 비중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줬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물론 어디에서 이 여론조사를 뭐라 해야 되죠? 평균을 때린다고 그래야 될까요? 근데 그 평균을 때리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여론조사 집계 기관마다 그 집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러한 것을 웨이트를 줘 가지고 보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요 원의 크기로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지금 NYT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여론조사의 결과를 뭔가 이렇게 점으로 찍어 가지고 데이터가 얼마나 음. 흩어져 있는지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 그렇군요. 데이터의 분포가 보이기 때문에 '아 대부분 여기 집중이 되어 있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하나의 조사가 이렇게 똥 하고 띄어서 확연히 차이가 나면은 이상치로 그렇네요.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조사 결과 좀 해석할 때 주의해야겠다.' 뭐 요렇게도 생각을 할 수 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오차 범위를 많이 넘어설 만큼의 차이인지 아닌지를 네네네.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네요. 얘네가 많이 흩어져 있으면 이거는 오차 범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많이 네네. 몰려 그렇습니다. 있으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평균값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음 거고, 그런 맞아요. 특징인 거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와, 요게 엄청 요게 조사를 많이 하네. 네. 엄청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NIT와 비슷하게 이 실버 블레틴이라는 곳도 같은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참고로 그 네이트 실버라는 원래 어? 538을 네. 만들기로 좀 유명한 분이 나와서 만든 그런 독립 아. 미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아. 기간에 거기 뉴스레터를 구독해 놓고 많이 봤는데 되게 요런 선거 예측 그리고 현재 이제 선거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네.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미디어였습니다. 음. 네이트 그래서 실버가 그거 예측 잘해 가지고 그걸로 유명해졌었죠, 처음에. 맞습니다. 음. 그래서 요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여론조사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디베이트가 있었던 시기 아니면은 뭐 어떤 음. 모델이 론치됐던 시기 뭐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아 이 구간 이후로 뭐 어떻게 좀 판세가 바뀌었구나.' 요런 것들을 쪼끔씩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독자로 하여금. 네. 네. 요게 이제 또 하나였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신뢰 구간 운영과 함께 이제 개별 여론조사 아, 결과를 이제 또 같이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신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90% 신뢰 구간이라고 지금 적혀 있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네. 가지 특징적인 것은 앞서 저희가 보았던 NYT나 실버 블레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수치 54% 뭐 40 몇 %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라인 그래프를 보였다면은 여기에는 그 차이를 시각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가면은 이제 트럼프가 리드하는 거고 아래로 가면은 요 해리스가 리드 아, 0을 기준으로. 예예예. 플러스 마이너스로. 네네. 고렇게 해서 아, 이제 이것도 이게 점을 찍어 놓으니까 네. 여론조사 횟수가 변하는 것도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음. 그 점의 개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 가로폭이 지금 시간 타임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더 촘촘해지는 걸 보면은 더 자주 빈번하게 하는 것도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나가고 나서 이제 해리스가 본격 등판하고 나서 더 많이 이제 당연히 이제 선거가 아, 다가오니까 더 많이 하겠죠. 드롭아웃을 따로 저렇게 표기를 해 둔 거군요, 그래서. 네네. 와, 저렇게 그렇습니다. 보니까 되게 드라마틱하게 보이네. 음. 음.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군요. 보여드린 게 네. 이제 여론조사를 집계해서 시각화를 하는 거라면은 이제 여기에 쪼끔 더 확장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election forecast 예측 시각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서 보아하니 얘가
어떠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길 거야 하는 승리할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오. 승리할 확률은 대부분 이제 여기는 이제 선거인단 투표를 이제 기준으로 돌아가잖아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주에서 몇 표를 받고 뭐 요러한 것을 좀 시각화를 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저 회색 그레이 에리아가 저희가 해석을 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일명 스윙 스테이트라고 많이 하는데요. 경합주들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표 받는 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고 아.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뭐 방송이 나간 시점이면은 이미 결과가 나왔겠네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는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여기에선 이제 예측을 해 보니 해리스가 예. 226 electoral vote를 가져갈 건 확실시되고 트럼프가 219개를 가져갈 건 확실시돼. 지금 현재 시나리오가 우리가 예측을 해 보니까. 아. 근데 나머지 요 경합주들은 지금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어 해 가지고 지금 요 아래 이렇게 열어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를 지금 음.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이 근데 페이지에 이걸 들어가 예측을 어떻게 해요? 이제 기본적으로 주별로도 예. 여론조사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이렇게 예측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측 모델링도 굉장히 넓은 방대한 세계라서 언론사마다 이제 채택하는 방식이 살짝 다를 거예요. 근데 음. 저희는 오늘은 좀 시각화에 집중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폭스입니다. 폭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해리스가 226 트럼프가 230 표 인단을 이제 확보하는 것은 확실시 되었지만 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선거에 큰 갈림이 될 거야라고 해서 이제 지도로 시각화를 하고 있는데 저기에 보이시면 노란색의 토스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경합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지도를 위주로 시각화를 진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도 위주의 시각화를 보았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음. 면적이 네. 선거인단의 인구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폭스의 시각화를 보면은 굉장히 빨간당이 우세한 것처럼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도만 봤을 땐 되게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빨간. 예 근데 그렇죠. 사실은 인구는 별로 안 많은 지역들이 많이 껴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확실시된 거는 226대 230 이니까 굉장히 근소한 차이잖아요, 이 예측 그러네. 결과 보면은. 근데 네 딱 요 그러네요. 지도만 봤을 땐 4 굉장히 표인데. 트럼프가 우세한 것 같죠. 음.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하시나요, 기은님은? 이게 이 언론사의 폭스에서 정치 성향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 없지 않을 거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 하긴 뭐 그냥 미국에선 언론사들이 대놓고 지지하기도 하고 뭐 네. 지지 철회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죠? 네. 그쵸. 이건 너무 대놓고 빨간색이다. 그런 느낌은 드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538의 시각화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dot plot을 활용을 해서 시각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이거를 다 점으로 쪼개 가지고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각 점은 이제 가능한 선거 결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00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516번은 트럼프가 이기는 경우가 나왔고 해리스가 482번 이기는 경우가 나왔어. 요렇게 어? 해서 확률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네. 음.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시각화를 각각의 하는 점이 하나씩의 결과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요렇게 시각화를 와, 하는 경우도 이렇게도 있 하는구나. 네. 그럼 이제 음. 우리가 그냥 딱 숫자만 보았을 때보다는 요 결과가 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가 어떻게 분포될 수 있는지를 좀 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을 더 잘 시각화를 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또 다르게 시각화를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을 활용을 해서 확률 밀도를 나타내고 여기에서 이제 예측 구간을 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음영으로 표시된 게 지금 likely range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요 선으로 보이신 게 이제 중위값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시각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270, 268 이라고 내걸은 숫자가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제 산출된 숫자인지를 이제 독자가 해석할 수 있게끔 아. 보여준 거다라고 볼 이것도 수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의 밀도를 표현한 거라는 거죠? 시뮬레이션 해 네네네. 보니까 저 구간에는 저렇게 많이 몰려서 나오고 이 구간에 이렇게 덜 몰려서 나온다라는 네네네. 걸 맞습니다. 색깔로 표현했다는 거죠? 아 네네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식으로 바이올린 차트랑 비슷한 역할을 하려고 차트를 그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뭔가 시각적으로 다른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의미가 좀 있을까요? 바이올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가운데가 이렇게 좀 둥근 형태의 이렇게 좀 분포적으로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여기에는 그거를 색깔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색깔이 진할수록 일부러 쪼개서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네네. 바이올린 차트는 그거를 연속적으로 표현한 거고 여기는 일부러 구간을 좀 표현해서 진하게 돼 보이는 부분이 중간쯤에 있음 같은 거 그러니까 한가운데 모여 있지 않고 주변에 더 퍼져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어 네네네네. 그 곡선으로 어쨌든 더 눈에 띌 수 있을 법한 디자인이려나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갔고 왜냐면 이게 색의 진함의 정도라는 건 약간 왜곡하기 좋은 잖아요. 근데 이제 음. 음. 바이올린 차트로 하면은 높이가 비교되기 좋게 딱 나오니까 '얘가 네. 지금 이걸 선택한 다른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이올린 차트보다 색깔로 표시를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차트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바이올린 차트로 이렇게 바이올린 차트를 처음 본 사람 맞아요.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네. 될지 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맞아요. 언론사들이 그냥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시각화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이런 색깔 위주의 시각화가 아무래도 이해를 더 돕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언론사 시각화를 모으면서 이제 이런 불확실성을 표시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럼 '어떠한 음. 불확실성 표시 방법이 효과적일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팀이 있어서 그 팀의 연구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예측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불확실성 표시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좀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실 선거 예측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신뢰가 깨졌을 때 이제 대중들도 굉장히 이 신뢰를 믿지 않고 이제 다음번 대선 때는 그 언론사를 쳐다도 안 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나는 우산을 놓고 갔는데 나가서 비가 엄청 맞았어. 그러면 이제 그 기상 예보는 굉장히 신뢰가 떨어져서 별로 안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 예측에 대한 신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표시 방법을 잘 선택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요 연구자들은 신뢰라는 것을 중심으로 불확실성 표시 방법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뽑은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했던 불확실성 표시 방법은 크게 4 가지예요. 지금 화면에는 3 가지만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 히스토그램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그 이코노미스트의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사용을 해서 확률 밀도를 나타내고 이제 95%의 그런 예측 구간을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로버트 후보는 뭐 234에서 388 사이의 뭐 선거인단을 데비스 후보는 뭐 N에서 N 플러스 몇 100 사이의 그런 선거인단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의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는 시각화는 따로 없이 그냥 표로 이 당선 확률이랑 95% 예측 구간을 텍스트로 요약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간단, 명료, 직관적으로 독자가 그냥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요 세 번째 돗 플롯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보셨던 538과 비슷한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100개의 점으로 이제 이산화해서 표현을 한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점은 가능한 선거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하나를 나타내고 점이 많이 쌓인 부분일수록 이 해당 결과의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요 지금 3가지 시각화 다 요 파란색 데이비스의 승리 확률이 85%다 라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각 시각화가 전달하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네요. 되게 흥미로운 연구 질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4번째는 애니메이션이라서 제가 한번 화면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지금 아. 화면에 보이시는 요거는 플링코 도트 플롯이라는 건데요. 핀볼 네. 게임처럼 이제 공이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실험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음. 그래서 요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줬을 때 또 사람들은 또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방금 그거는 이 연구를 위해서 만든 자료인 건가요? 애니메이션? 방금 보여주신 게?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와 네. 있는 이 모든 자료들은 다 가상의 2028년 미국 대선을 배경으로 이 연구자들이 선거 예측 시뮬레이션도 다 생성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요 로버트 데이비스는 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거는 단순히 요러는 불확실성을 표시하는 시각화 방법뿐만이 아니라 확률을 수정하는 그런 방식도 사람들이 '예측이 틀렸다.'라는 인상을 완화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이제 실험 변수로 하나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주관적 확률 수정이라는 것을 넣어서 보정한 그런 시각화인데요. 앞선 요 시각화랑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확률 수정이 들어가면은 달라집니다. 이 짓을 왜 했냐 하면은 사람들이 확률을 받아들일 때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71% 라고 하면은 '아 이건 거의 확실하네.'라고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향을 주관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 해석을 고려를 해서 연구진들이 확률 표시 방식을 좀 조정을 했는데 실제 확률의 선형 프로빗 함수로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얻은 모델을 기반으로 좀 표시되는 확률 분포를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앞서 보셨던 그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요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분산이 이렇게 지나치게 증폭이 되어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구체적으로 주관적 확률을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 그런 방법이 궁금하신 부분은 페이퍼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어떤 목적성이 있어요? 이런 주관적 확률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은 어. 그러니까 확률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다 너무 편향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정을 한번 거치면은 사람들이 예측 결과를 좀 더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네. 앞선 요 히스토그램만 보셔도 이 로버트 같은 경우는 153 에서 308 사이의 구간을 가졌는데 요렇게 보정을 한번 걸치니까 쪼끔 더 구간이 확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114 네. 에서 380 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수치가 더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더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연구진들은 이렇게 좀 더 넓은 예측 레인지를 보여주면 '틀렸다.'라는 인상을 좀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요거를 아마 변수로 넣은 것 같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는 뒤에 한번 결과에서 보시죠. 그리고 2번째는 이 calibration 즉 시각적 보정을 또 하나 변수로 넣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실제 선거 결과와 확률적 예측을 좀 시각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사용자가 예측의 정확성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돕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로 한 번 더 이제 이전 결과와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이제 한 번 더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 위에 초록색으로 그 실제 값과 이제 차이를 한 번 더 시각화를 하고 있고 넛플롯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나온 이제 결과를 하나 표시를 하고 그거를 주석으로 또 이제 표시를 해 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변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연구진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10개의 모의 선거를 참여자들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각 선거는 이제 실제 선거 기간과 유사하게 선거 전 단계랑 후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실험을 좀 실제 선거랑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재밌는 장치를 많이 마련을 했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되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참가자들이 특정 후보 한 명을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좀 프라이밍하는 단계를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두 주요 정당의 후보나 기타 후보 중에 지지할 후보를 반드시 선택하게끔 했고 뭔가 투표하는 행위도 실제로 좀 그 시스템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10포인트를 처음에 주고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10대 1 비율로 실제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인센티브 방식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도 포인트가 들고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투표에 대한 보상을 받고 또 낙선하면 손해를 보고 요렇게 좀 실험을 게임처럼 설계를 해서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기권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네. 선거가 실제로 투표율이 한 40%에서 70%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수준의 투표율이 나오도록 요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이 실험 안에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이기는 투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측에 성공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응.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든 안 하든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은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특정 응. 행동을 오히려 유도하지 유도하는 않기 건 위해서 아니고. 네. 최대한 실제 선거처럼 자연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왜냐면은 이게 실험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10번 다 투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10번 다 기권을 해 버릴 텐데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넣으면은 내가 보팅이라는 행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실제 전체 실험 집단의 그런 투표율을 실제 현장과 비슷하게 40%에서 70%로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요 인센티브 시스템을 신기하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선거 전에는 이제 누가 이길 것 같아라고 예측하는 거를 이제 넣었고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신뢰에 관련된 측정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뢰를 크게 뭘 2 가지로 신뢰하냐? 나눴어요. 네. 네네. 여기에서 신뢰는 이제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요 웹사이트를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인데 1 번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태도적 신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정확한지 이 시각화가 믿을 만한지 이 사이트가 신뢰할 만한지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표시 방법을 하나의 웹사이트로 좀 설정을 하고 그 아이콘을 고르는 식으로 행동적 신뢰를 측정을 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시각화를 하는 예측 웹사이트를 보고 싶은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다음번은 실험이 신뢰하니 물어보고 나중에는 실제로 뭘 선택하냐를 보고 이렇게 네네네네. 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태도적 신뢰뿐만이 아니라 행동적 신뢰도 같이 측정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0 번의 선거 주기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10번 중에 예측은 항상 8 번은 맞고 2 번은 틀리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 선거 예측의 정확도도 약 80%라고 해요. 그래서 고거를 반영을 했고 첫 번째 예측은 항상 좀 정확한 예측으로 설정되어서 좀 현실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나머지 예측 순서는 다 무작위로 설정이 되었고. 네. 무튼 이게 되게 페이퍼가 길어서 이제 전 좀 짧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첫 네. 번째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확률 수정과 시각적 보정의 효과를 좀 탐구하기 위해서 고거를 좀 조건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불확실성 표시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애니메이션은 뺐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률 수정은 그 애니메이션에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실험을 했더니 오른쪽에 이제 좀 그 실험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확률을 뭔가 그 수정하고 이제 그 비주얼적으로 그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것을 음. 떠나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옵션만 가지고 보자면은 닷 플롯이랑 텍스트로 이제 시각화를 하는 게 앞서 보셨던 그 히스토그램 인터벌보다 더 높은 신뢰를 보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률 수정 같은 경우에는 태도적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는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그래도 뭐 행동을 네. 변화시키지는 못했고 시각적 보정 역시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뭐만 효과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방금? 확률 네네. 수정이 태도적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만 약간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태도 행동과는 상관이 없고 심리적인 영향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왜 그러니까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음. 확률을 쪼끔은 변화시켰지만 실제 선택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거죠. 그것도 신기하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애니메이션 아까 보셨던 그 플링코 플롯이랑 그냥 돗 플롯의 효과를 이제 직접 비교하기 위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확률 보정은 제외가 되었고 그냥 시각적 보정만 변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애니메이션보다는 그냥 일반 돗 플롯을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행동만 보고 보면은. 근데 네. 태도적으로 이 사람이 신뢰하는 거는 그냥 유사했다고 해요, 두 개가. 그리고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각적 보정은 여기에서도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실험인데 이거는 앞서 우리 실험 1에서 가장 높게 나왔던 1, 2위 텍스트랑 그리고 돗 네. 플롯의 효과를 다시 비교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시각적 보정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옵션 비주얼라이제이션 옵션만 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사람들이 그냥 그 돗 플롯보다는 텍스트 요약을 더 많이 선택을 했고요. 텍스트 요약에 대한 태도적 신뢰도가 이 그냥 돗 플롯보다 약간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개개인별로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은 이런 교육적 수준을 한번 같이 봤더니 정치적 성향이 신뢰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 시각화가 좀 골저스하지 않나요? 저는 일반 페이퍼에 들어가는 그 결과 시각화와 레벨로가 다른 그런 음. 시각화다라면서 좀 이렇게 감탄을 했는데 아무튼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공화당이나 뭔가 무소속 성향의 참가자들은 텍스트 요약을 더 선호를 한 반면에 민주당 성향의 참가자들은 그냥 돗 플롯을 더 선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같은 왜 경우는 그러지? 쪼끔 고려를 해 봐야 하는 게 어 이제 또 한번 고학력까지 다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고학력 음. 참가자들은 또 돗 플롯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게 또 확률 수정이나 시각적 보정이 적용이 되면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좀 선호도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다른 변수들이 통제가 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랑 민주당 지지자가 뭐 소득이 다르거나 뭐 학력이 다르거나 뭐 성별이 다르거나 이런 다른 변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걸 굳이 통제하진 않은 거죠? 네네. 굳이 통제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고러한 들면은 영향 네. 공화당 지지자가 만약에 이것도 되게 편견에 사로잡힌 생각일 수도 있는데 뭔가 연세가 만약에 더 많으시다 그러면은 텍스트를 뭐 더 선호한다든가 뭐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네네네. 효과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음 음. 연구자들도 고러한 해석을 하나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 아. 사람들이 접하는 매체의 효과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보 아. 성향의 시청자들 자체가 538이나 시각 뉴욕타임스 매체. 같은 거를 많이 보는데 보수 성향의 독자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 페이퍼를 통해 처음 알았는데 그럴 수 리얼 있네.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미디어를 많이 본대요. 근데 이제 그런 오. 앞서 말씀드린 그런 538 같은 데들은 그래픽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사용을 예. 하는 반면에 리얼 클리틱 폴리틱스 같은 경우는 텍스트나 표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애초에 내가 거기에 예. 익숙해진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시각화 자료를 해석하는 역량 자체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영향력이 다를 수 있는 거겠네요, 네네. 시각적 표현 방법이.
들어갔을 네. 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 네. 여기에서 좀 결과를 한번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앞서 본 그런 4 가지 시각화 타입 중에서는 텍스트 요약과 돗 플롯이 가장 좀 신뢰도가 높았고 반면에 인터벌이나 그런 히스토그램 인터벌이나 플링코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은 좀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라는 건데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히스토그램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독자가 확률 밀도를 이게 시각화한 건지 뭔지 좀 해석 자체도 애매 좀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이 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플링코 같은 경우는 이게 애니메이션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애니메이션으로 그 내가 지금 딱 화면을 틀었을 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는데 지연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을 좀 저해한 것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음. 제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애니메이션은. 나올 때까지. 네 나올 때까지. 근데 예. 대부분의 그것 독자들은 때문에 예예. 참지 않죠. 뭔가 이렇게 지연이 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측 시각화를 충분히 탐색을 아마 안 했을 것이다. 어 안 기다리고 대충 봤을 거다. 네네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저는 약간 애니메이션이니까 막 네네. 움직이니까 네. 값이 고정된 숫자처럼 안 느껴지고 흔들릴 음. 수 있는 값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어요. 이걸 아 뭐 그쵸. 여러 번 애니메이션 여러 번 반복할 건 아니니까 한 번만 딱 볼 텐데 네. '뭐 이거 계속 지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음 '랜덤한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맞아. 막 그리고 흔들리잖아 또 얘가. 네네네네. 예 생긴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좀 재밌었던 게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행동적 신뢰와 뭐 태도적 신뢰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참가자들이 항상 인식하는 게 곧 행동이나 결정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맨날 기상 예보도 막 욕해요. 막 "아 이거 막 예보 신뢰하는 게 맞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다음 비 예보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는 아 것처럼 이제 신뢰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신뢰하면서 행동하죠. 그쵸. 그렇다고 뭐 비 온다고 예보 나왔는데 우산 안 가져갈 건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시각화랑 그렇죠. 기법들이 그런 시각화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확률 보정 같은 기법들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실제로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좀 연구를 해야 된다. 라는 실제 게 네. 행동에 우리가 보통 많이 연구에서는 그냥 생각만 물어보잖아요. 근데 행동을 또 물어봐야 된다. 네. 행동을 요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탐색을 해내야 되는 그쵸, 그쵸, 와 그쵸. 근데 그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하겠네.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 행동 지표는 얻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실험을 음 해야만. 그죠? 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그리 문제긴 하겠네요. 겉보기에 네. 믿을 만한 거랑 실제 믿는 건 다른 거니까. 네네네. 맞아요. 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재밌네요. 야 근데 이 사람들 변수를 엄청 많이 생각을 했네. 이게 사실 와 이 사람들이 참 요거랑 관련된 연구를 3 부작을 했어요, 3 부작. 이야.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가 3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중에 2 어디에서 한 개가 연구라고 그러셨죠? 대학에서 한 거죠? 네 대학에서 한 연구예요. 그 보시면은 이야. 노스웨스턴 그 대학교에서 진행을 한 건데 여기에 이 선거 시각화를 좀 중심으로 하는 네. 분들이 계세요. 요 매튜 케이나 어. 그러니까 이분은 불확실성 시각화도 되게 많이 하는 분이고 요 니콜라스 디아코풀로스는 이 저널리즘 쪽으로 되게 연구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음. 요 이거는 두 지금 저널에 올라온 논문인가요? 이거는 카이 그 저번에 제가 에피소드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예예예. 아 HCI 네 학회 논문에 나온 논문이고요. 그렇군요. 이거 같은 네. 경우는 베스트 페이퍼를 이것도 받았고 실제로 오늘 아 좀 제가 소개해 드린 내용이 굉장히 압축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실제 페이퍼를 네. 보시기를 네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랑 네. 다른 요거 말고 2 개의 페이퍼가 더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고거는 IEEE라는 곳에 이제 비즈의 페이퍼가 실렸는데 그건 시각화 전문 그런 페이퍼들을 음. 출간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 음. 또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HCI 쪽 연구 논문들은 다 이런 정도로 빡센 건가요? 아니면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설계도 되어 있고 공도 많이 들인 연구처럼 보이는데 그런 걸 네. 가져오신 건가요? 뭐 어느 곳이나 페이퍼 바이 네. 페이퍼 아니겠습니까? 네. 아, 오늘 그런가요? 요 같은 학회를 좋은 하더라도? 네. 아, 이거는 그 학회 그렇군요. 내에서도 "너는 베스트 페이퍼야."라고 인정받은 음, 그 페이퍼를 제가 아주 들고 온 거예요. 힘준 연구다라는 네. 힘준 거군요. 아, 알겠네요. 힘을 많이 줬다는 것을. 아까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실험에 참여한 사람은 실험 네. 1 에서는 300 명이었고 실험 2 에서는 119 명, 실험 3 에서는 79 명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건이 줄어들면서 실험을, 네. 네. 참가자 아니, 수를 실험을 이렇게 몇백 명 단위로 한다는 것도 놀랍네요. 네. 그렇죠. 또 제가 보는 뭐 심리학 관련된 연구에서는 몇십 명 단위로 해도 야, 돈 많이 썼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네, 물론 이건 온라인으로 했겠지만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연구를 할 생각을 한다는 게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설계한다는 것도 재밌고. 그렇군요. 또 화면 공유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감을 다 네. 같이 돌아가면서 네. 얘기할까요? 네네네. 일단은 저는 제일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고 그중에 뭐가 좋은 방법인지를 비교하는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신기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오히려 더 확실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인상을. 그것도 지금은 보면은 여론조사가 수백 개가 있으면 수백 개를 다 보여주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조사 하나 가지고 확실하게 뒤집혔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자료들을 주로 보다 보니 저도 이제 그런 시각화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사실 뭐 앞에 보여주신 시각화 기법들은 되게 전통적으로 오래 써오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선거 시즌에 많이 못 본다는, 주로 우리는 교과서에서 주로 본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연구를 했다는 게 참 저는 재밌었고, 예. 그다음에 그 포인트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내가 태도로서 신뢰한다고 믿는 것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차이를 드러내는 연구를 했다는 게, 그래서 진짜로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했을 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게, 예, 재밌었습니다. 물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결과는 나왔는데 왜 그런 차이가 만들어졌느냐, 왜 이거는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행동에는 영향을 못 미쳤느냐, 혹은 그게 반대로 나와서 상호작용 효과가 생겼느냐, 이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해석의 여지일 테니까 이건 물론 이제 심리학적인 연구의 대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예, 그것도 참 재밌는 연구 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시각화 쪽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애니메이션이 왜 효과가 크지 않았느냐와도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은 이 표현 방식 자체에 익숙해야 자료를 딱 받아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태도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이런 시각화 자료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오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더라도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논문 전에 그 사례로 보여주셨던 그런 시각화 자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는 언론사들이 언론에 대중들 보라고 내놓은 건데, 과연 그런 시각화 자료를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실었을 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거를 좋아할까? 오히려 불명확한 정보를 준다고 싫어한다는 반응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훈련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런 걸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회사 일이랑 너무 많이 맞닿아 있어 갖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보고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결국엔 한 여러 포인트의 데이터가 퍼져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한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 봐봐. 이렇게 보여."라는 걸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 과정이 결국에는 압축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달하고자 하는 뷰를 맞춰 놓고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게 사람들한테 그게 이해하기 쉬우면서 '아 이렇게 봤더니 그렇다는 뜻이구나.'라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전달되는 그림이라는 것이 계속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생긴 기초 연구인 것 같아 갖고 한번 정독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uncertainty visualization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정말 방대한 연구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쪽을 참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네, 하나의 감사합니다. 중요한 연구 토픽인가 보네요, 이쪽 분야에서. 네,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박 그렇군요. 박사님이 네. 지적해 주신 것 같이 그 해상도라는 문제가 특히 언론 시각화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해상도를 낮춤으로써 뭔가 이해가 더 잘 되는 것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누락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취할 왜곡돼 것인가 버리잖아요. 예,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한국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한국 독자들을 대상으로도 요런 비슷한 실험을 해 보면 또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저도 많이 동감이 되고 사실 이 연구를 보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 시각화가 내포하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에 대해 잘 이해했는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래 가지고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잘 이해했니를 캐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국에서도 사실 아까 뒤에 나오는 그런 프로캐스트 관련된 시각화는 아니더라도 그 여론조사를 다 집계해서 시각화하는 거는 굉장히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MBC의 여론M이나 맞아요. 아니면은 SBS의 폴리스코어 같은 곳들이 있는데 고런 거를 좀 참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재미있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혹시 또 시각화 관련해서 더 좀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에피소드 주제 선택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홀릭은 더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